기능사 필기 대응 4회차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엔진이 2000rpm으로 회전하고 있을 때 출력이 65ps가 나오는 엔진의 회전력은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봤죠. 요거 생각보다 많이 틀린 문제입니다. 다들 맞으신 분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찍어서 맞은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문제 풀 적에 우리가 필요한 건요, BPS에서 제동 마력 갖고 이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고요. 요거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716분의 TR이라고, 요거는 이제 종종 나오는 문제니 그냥 요 공식은 좀 외워라라고 했었죠. 요건데 요게 좀 더 풀었으면요, 2파이 TR 나누기 75 곱하기 60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구조인데 얘를 좀 간단하게 만들어서 716분의 TR이 나오는 거고요. 일단 75가 나오는 거는 우리 요거 단위 환산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1ps는 75kg 펄스 메타 퍼 세크, 요런 단위가 나옵니다. 75kg 메타 퍼 세크라는 요런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린 PS 단위를 만들기 때문에 75가 들어가죠. 그래서 요 공식은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PS가 아니라 킬로와트, 그러니까 마력이 이제 그 와트 수로 물어본다 라고 했을 때는 이게 716 대신 저희는 974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그대로 쓰시면은 출력 요게 이제 BPS가 되는 거고, 여기 RPM, 그 다음에 우리 찾아야 되는 토크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65는 716분의 토크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고, 엔진의 회전수는 2000rpm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T는 65 곱하기 716 나누기 2000 하시게 되면은 23.27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요. 요거 계산식이 나왔으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알고 넘어가셔야 하는 것만 좀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일단은 단위 환산입니다. 단위 환산에 관련돼서요, 1ps는 75kg 메타 퍼 세크가 나온다. 요거는 다시 우리가 이제 와트로 다시 바꾼다 라고 했을 때는 75 곱하기 9.8 와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735 와트고요. 요거는 632.3 킬로칼로리다. 그래서 이게 단위가 막 변환되는 게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 여러분도 아마 계속 공학 계열에 계시면은 요거는 가급적이면은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암기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력에 관련된 거는요, IPS라 해서 요거는 저희는 이제 지시 마력입니다. 지시 마력을 얘기하고요. 요 지시 마력은 이제 어떻게 보면 마력이 처음 튀어나오는 요런 걸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에 관련된 공식도 여러분들은 꼭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요거는 75 곱하기 60 분의, 여기 그냥 약어로 쭉 써서 내려가면요, 평균 PMI, 평균 유효 압력이라고 합니다. 평균 유효 압력에 단면적의 행정을 곱합니다. 그 다음에 실린더 수를 곱해주고 엔진 회전 수를 이렇게 곱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지시 마력이 되는 거고, 요 지금 좀 색깔을 좀 딴 걸로, 요 파란색 부분, 이렇게 칠한 부분 있죠. 요거는 총 배기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cc를 주어졌다, 총 배기량을 주어졌다, 또는 한 개의 실린더 최적을 주어졌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요 AL이 그냥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여기 그 실린더의 개수를 줬으니까 요거를 다 곱해버리면은 우린 총 배기량이 나옵니다. 여기에 엔진 회전수를 곱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요 엔진 회전수를 곱해주실 적에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이행전 같은 경우는 그냥 R 값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행전 같은 경우는 두 바퀴에 한 번씩만 폭발이 나기 때문에 2분의 R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시 마력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방금 나왔던 BPS는 716분의 TR, 요것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가끔 가다가 FPS라고 해서요, 마찰 마력이라는 게 또 나옵니다. 요것도 마찰 마력 같은 경우는 좀 더 쉬운 게, 마찰 마력은 저희가 실제 마찰이 일어나는 거는 실린더에서 피스톤이 있으면 피스톤 링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75분의 피스톤 링 한 개의 마찰력, 한 개의 마찰력이 얼마냐? 그 다음에 링의 개수를 곱해주고요. 거기에 이제 실린더 수를 곱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게 조금 힘든데 피스톤 평균 속도를 이렇게 다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저희는 마찰 마력이 나오는 거고요. 요것도 보면은 지금 방금 네모칸 친 요 부분이 총 마찰력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총 마찰력. 그래서 총 마찰력에다가 피스톤 평균 속도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얘네를 75로 나눠지기만 하면은 마찰 마력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여기 시험 보기 전에 세 개 다 그냥 외우고 꼭 들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2번 디젤 기관의 연소실 중 피스톤 헤드부의 요철에 의해서 생성되는 연소실은, 요 디젤 기관의 연소실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단실식과 복실식으로 나눕니다. 단실식은 실린더에 있으면 여기 피스톤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요, 여기 연소실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고요. 복실식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피스톤이 있으면은 방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쉽게 단실식은 한 칸이면요, 복실식은 약간 좀 투룸, 요거는 이제 원룸이면은 얘는 지금 투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피스톤 헤드부의 요철이라는 거는 어떤 평평한 플랫한 곳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볼록 켜놨거나 또는 이렇게 안으로 움푹 파 있거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단실식 같은 경우는 여기 압축비를 높이기 위해서 위에 간극 체적이 매우 얇습니다. 그래서 즉 연소실을 형성할 만한 공간이 그닥 없어요. 그래서 피스톤을 가운데를 이렇게 파버립니다. 파가지고 여기 요철 부분 있는 곳을 연소실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실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분사 실식이라고 합니다. 연소실 내에 직접 분사하는 거고요. 복실식 같은 경우 연소실 내에 직접적으로 분사하지 않고 여기 예연소실이라고 하는 조그만 곳에다가 먼저 분사를 하고 나서 폭발을 일으키던가, 분사를 하고 나서 와류를 일으키던가, 뭐 아니면 또 공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더 큰 와류를 일으키던가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답은 직접 분사 실시, 요 직접 분사 실식이 이렇게 요철이 생긴다. 그래서 요 요철 부분이 저희는 연소실을 형성한다 라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3번 기관의 밸브 장치에서 기계식 밸브 리프트에 비해 유압식 밸브 리프트의 장점으로 올바른 것은, 저희 유압식 밸브 리프트 장치라고 했었으면은 그때 하이드롤릭 레시 어저스터라는 단어를 한번 썼을 겁니다. 요거는 일단 밸브 간극을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그때 자동으로 조정할 적에 사용하고 있는 게 오일을 공급을 해서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장점이니까 당연히 밸브 간극 조정이 필요 없다. 구조는 오일 공급하는 오일 라인이 가기 때문에 구조는 복잡해집니다. 그 다음에 오일 펌프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워밍업 전에는 밸브 간극, 그죠? 밸브 간극 조정이 필요 없다면 밸브 간극 조정이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장점은 3번이 됩니다.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구조가 구조가 간단한 것 같은 경우는 기계식 밸브, 그 다음에 오일 펌프와도 상관이 없는 거는 기계식 밸브, 그 다음에 워밍업 중 밸브 간극이 반드시 필요한 거는 기계식 밸브 리프트입니다. 이거를 캠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위에 내가 캠이 있으면은 요 밑에 밸브가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겠죠. 밸브가 들어갔을 적에 여기 간극을 내가 계속해서 맞춰주는 게 기계식이라고 하면은 유압식 밸브는 여기에
HLA라는 하이드로레시 어저스터라는 애를 이렇게 놔둬 가지고 여기에 오일을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간극을 항상 0으로 맞춘다 입니다. 다음 4번 LPG 연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 일단 답은 2번이고요. 저장을 가스 상태만 하는 거 아닙니다. 본배통을 들여다보면요, 여기에 기체로 일단은 내가 공급을 한다고 해도 압력이 계속해서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경계선이 있어서 요 밑에 부분은 액체입니다. 요 위에는 기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액체로도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5번 자기진단 출력에서 10진법 두 개의 코드 방식에서 코드 번호가 55일 때, 요거는 이제 예전부터 나오는데 그냥 외우세요. 10의 숫자는요, 10자리 숫자는요, 넓은 거고요. 1자리는요, 좁은 겁니다. 그래서 55면은 큰 거 5개, 작은 거 5개가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다음 6번. 피스톤 링 이응 간극으로 올바른 것은, 요거는 저희 계속해서 실습도 했던 거기 때문에 시그니스 게이지, 두께 게이지, 간극 게이지, 디그니스 게이지도 맞습니다. 그래서 시크니스, 뭐 디그니스, 뭐 두께, 간극, 뭐 요거 다 뭐 혼합해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답은 3번. 7번 여지반사식 매연 측정기 시료 채취관을 배기관 삽입 시 가장 알맞은 깊이는, 요거는 배우지 않은 내용이긴 한데 어쩔 수 없이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요거는 암기를 하나 하셔야 됩니다. 이때 요것도 이제 절반 이상이 아니네요. 거의 다 틀리셨네요. 한두 명 빼고는 거의 다 틀린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매연, 즉 매연 PM을 측정합니다. 디젤 기관을 얘기하는 거죠. PM을 측정할 적에요, 일단 방식은 여자, 여지, 여지 반사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투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지 반사식 같은 경우는 20cm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 광투과식은 5cm를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가솔린 CO나 HC 같은 경우는요, 이건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30cm 이상 집어넣으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알맞은 깊이는 20cm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지반사식이라는 건요, 어떤 제가 이런 종이에다가 PM을 포집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광투과식은요, 어떤 통로가 있으면은 여기에 광 센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쉽게 발광 다이오드, 포토 다이오드입니다. 이렇게 빛을 쏘고 있으면은 여기에 매연이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수치로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20cm. 8번 엔진 흡기 장치의 구성 요소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거 절반 이상이 틀렸어요. 그래서 왜 틀렸는지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자, 촉매 장치는 뭡니까? 이거는 후처리 시스템입니다. 후처리 시스템은 흡기가 아니라 얘는 배기 장치 쪽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가 지저분하니까 요거를 걸러주기 위해서 여기 3번인 공기청정기가 들어갑니다. 공기청정기, 즉 그 에어 필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레조네이터라는 건요, 흡기관이 이렇게 쭉 있으면은 여기 공기가 이렇게 흘러가면서요, 공기가 빠르게도 갈 수도 있고 천천히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명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약간 좀 귀신 울음소리, 우 하면 그런 울음소리가 발생되는데, 그런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흡기관 중간 정도나 아니면은 흡기 에어클리너 어셈블리 쪽 요 뒤쪽에다가 이게 공간 같은 걸 하나 만들어 줍니다. 요거를 저희는 레조네이터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서지 탱크는 이렇게 흡기 다기관이라고 하죠. 각각의 실린더로 이렇게 나눠지는 요거를 다기관이라고 하면요, 요 다기관에 고루고루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밑금친 빨간색으로 밑금친 요 부분을 저희는 이제 서지 탱크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좀 헷갈리시면 안 될 거예요. 여기 서지 탱크와 이제 흡기 매니폴드, 요 두 구간은 명확하게 나눠 주시면 됩니다.
9번 LPG 기관에서 연료 공급 경로로 맞는 것은, 이것도 이제 수업 시간에 한두 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설명드린 것도 기억하는데, 네, 요건 또 두 분밖에 못 맞긴 했네요. 그래서 자, LPG 기관에서요, 연료 공급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본배라고 하는 연료를 보관하는 연료통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는 액체, 위에는 기체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위에 기체 성분으로도 하나 빼내고요, 액체 성분으로도 하나 빼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긴급 차단 솔레노이드 밸브로 먼저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저희가 액기상 솔레노이드 밸브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요 솔레노이드 밸브하고 그 다음에 얘네 두 개가 다시 합쳐집니다. 얘네 두 개가 다시 합쳐지고요. 자, 합쳐진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가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프리히터라는데 중간에 보면 이제 뭐 프리히터라는 단어도 나오긴 하는데 일단 요거는 잠깐 좀 배제하고요. 그 다음에 가는 게 저희가 베이퍼 라이저라는 데로 갑니다. 그 다음에 요 베이퍼 라이저는요, 뭐가 있잖아요. 베이퍼 라이저는요, 저희가 다음에 이제 믹스, 즉 공기와 LPG를 혼합시켜주는 요기로 보내주게 된다라는 거죠. 일단 긴급차단 솔레노이드 밸브는요, 요 긴급차단 솔레노이드 밸브 이웃단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적에 연료를 차단하기 위해서 긴급차단 솔레노이드 밸브가 있는 거고요. 액기상 솔레노이드 밸브는요, WTS 신호, 냉각수 온도 신호로 보는데 이제 15도씨입니다. 냉각수 온도가 15도 이하일 때는 기상을 공급, 이상일 때는 액상을 공급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베이퍼라이저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감압을 합니다. 감압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대기압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가 압력이 높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믹스조로 보내면은 공기랑 혼합하지 못하고요, 그냥 LPG만 훅 들어갑니다. 그래서 압력을 낮춰주고 그 다음에 대기압에 가깝게 만들어준다. 요거를 이제 보통 이제 감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베이퍼라이저에서 여기서 이제 기체로 상변화를 시켜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배 다음에 긴급차단 액기상 솔레노이드 밸브인데 요게 지금 두 개를 합쳐서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베이퍼라이저 믹서 이렇게 돼서 답은 1번이 되고요. 다음 10번 기관의 동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디젤 관련된 수업 받으려고 지하 2층 저 끝으로 가면은 어떤 그 실험실 같은 게 있죠. 거기에 있는 게 이제 다이나모 메타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11번 엔진 내경이 9cm, 행정이 10cm인 1기통의 배기량은 요거 배기량 구하는 거 쉽죠? 배기량은 0.785 곱하기 D자승 곱하기 LN이 됩니다. 그래서 0.785 곱하기 내경이 9cm니까 9의 자승 곱하기 행정이 L 그 다음에 기통은 한 개통이니까 L이 아니고 L이 10cm니까 곱하기 10cm 곱하기 100이랑 몇 기통이냐? 그래서 1기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은 635.85cc가 됩니다. 그래서 635 약 636cc 해서 답은 4번. 12번 EGR 밸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것도 많이 틀린 건데 EGR 밸브는요 저희가 이렇게 흡기가 있고요 배기가 있습니다. 이때 EGR은요 배기 쪽에서 나오는 뜨거운 가스를요 여기에 EGR이 들어갑니다. 뜨거운 배기가스를 이렇게 해서 흡기 쪽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해요.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는 저희가 연소실에서 완전 연소가 될 때 요거는 보통 이제 저희가 14.7대 1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때 완전 연소가 되면은 압력도 높고 온도도 높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요 완전 연소가 되는 14.7대 1보다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깨끗한 공기 아니라 좀 지저분한 공기가 되어서 14.7대 1을 못 맞추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폭발력을 좀 낮춰줍니다. 그러면 압력도 낮아지고 온도도 같이 낮아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낙스라는 녀석을 저감하는 역할을 해요. 참고로 이 낙스는요, 질소와 산소가 합쳐지는 녀석인데 요거는 자연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뭐 언제 되느냐? 압력이 높고 온도가 높을 때만 이제 질소와 산소가 이제 결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배기가스를 재순환시킵니다. 배기가스를 재순환시켜 가지고 연소실의 온도를 낮춰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기가스를 재순환하는 거다, 연소실 온도를 낮춘다, 연소실 온도가 낮아지니까 질소산화물이 감소된다. 답은 3번이고, 증발가스를 포집한다 라고 하는 건요, 요거는 차콜, 위에다 적을게요. 차콜 캐니스터라는 걸로 해서 여기에 증발가스를 차콜 캐니스터에서 이제 포집을 합니다. 포집을 한 거를 PCSV 밸브를 통해서 흡기로 다시 보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PCSV 밸브가 이게 솔레노이드 밸브가 되는 거고요. 차콜 캐니스터는 그 필터 같은 역할을 해서 그냥 포집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다음 13번 전자제어 기관에서 인젝터 연료 분사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입니다. 네, 일단 기본 핀썸머 센서입니다. 핀썸머 센서는요, 에어컨 에바포레이터라고 하는, 즉 저희 차량 실내에서 여기에서 이제 에어컨을 켜게 되면은 송풍구 쪽에서 이제 찬바람이 이렇게 쭉 나오죠. 이때 저희는 이제 보통 블로우팬이라고 하는데요. 블로우팬, 즉 내가 이게 바람의 단수를 조정하면은 이 동반석 하단 부분에 모터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모터에서 바람을 이렇게 불어서 가는데 이때 에어컨을 켜게 되면은 이 앞쪽에 에바포레이터라는 게 하나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장착되어 있는 온도 센서가 핀썸머 센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산소 센서, 요거 나머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산소 센서는 어떻게 해서 연료 분사량을 주냐면은 요거는 배기 쪽에서 지금 그 농후한 상태냐 희박한 상태냐 이거를 감지를 해요. 그래서 농후하냐 희박하냐를 이렇게 계속 감지합니다. 그래서 농후한 상태라고 하면은 연료량을 감소해라, 희박한 상태면 연료량을 증가해라 라고 해서 줍니다. 그래서 연료량에 분사를 주는 거고요. 공기 유량 센서는 기본적으로 에어플로우 센서와요, 크랭크 포지션 센서는 기본 분사량 결정하는 센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냉각수 온도 센서는요, 현재 냉각수 온도에 따라서 워밍업을 결정을 해줍니다. 다시 온도가 낮으면 빠르게 워밍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폭발력이 커져야 됩니다. 또 RPM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냉각수 센서는 엔진이 차가우면 연료량을 증량해라, 정상이다 그럼 연료량 보정을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돼요. 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14번 순행식 냉각장치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랭식 소음보다 크다, 2번 공랭식보다 보수 및 취급이 복잡하다, 3번 실린더 주위를 균일하게 냉각시키는 게 공랭식보다 좋다, 4번 실린더 주위 저온으로 유지시키므로 공랭식보다 최적 효율이 좋다 라고 봤을 때 순행식 냉각장치의 장단점, 즉 물로 할 거냐 공기로만 할 거냐 라고 해서 저게요. 자, 여기 나머지 3개는 순행식에 관련된 거고요. 공랭식보다 소음이 크다. 요거는 소음은 보통 이제 냉각 팬이 이렇게 회전해서 쭉 나갈 때 요때가 지금 소음이 좀 많이 난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가시면 적당합니다. 15번 내연기관에서 언더스퀘어 엔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요거 언더스퀘어, 요거 혹시라도 이 문제 봤을 적에 좀 틀리신 분이 많은데요. 요거 머릿속으로만 여러분 계속해서 생각만 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고민하지 말고요. 이런 언더스퀘어 내가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요, 그립니다. 이렇게 위로 삐쭉 길게도 그리고요, 직사각형으로도 그리고요, 옆으로도 넓게도 그립니다. 자, 요때 저희는 행정과 내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스퀘어 라고 했으면은 저희가 장행정을 저희는 언더스퀘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단행정을 오버스퀘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보면 되죠. 행정
분의 내경이라고 해요. 자, 행정이 더 크고 내경이 좀 작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1보다 무조건 큰 형상을 저희는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보다 큰 거.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편합니다. 또 이것도 조금 더 문제가 좀 난해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좀 더 여러분들 생각하기 더 힘들게 만드는 게 행정을 L로 놔두고요. 내경을 D로 놔둡니다. 그래서 L분의 D는 1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이렇게 그림 그려서 푸시면은 조금 더 맞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요것도 절반 이상이 틀리신 문제입니다. 다음 16번 내연기관의 윤활장치에서 유압이 낮아지는 원인으로 틀린 것은, 그쵸, 요거 16번은 거의 네, 한 번 빼고 다 맞았네요. 요건 바로 수업한 지 얼마 안 됐죠. 답은 3번 유압 조절 밸브 스프링 강력 과대. 다음 17번 디젤 기관에서 사용되는 과급기의 역할로 올바른 것은, 자, 과급기가 하는 역할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충진, 흡입, 충진 효율을 높입니다. 흡입 충진 효율이 좋아지면요, 저희는 엔진의 출력이 증대가 됩니다. 출력 증대. 2번 18번 피스톤 행정이 84mm, 기관의 회전수가 3000rpm인 사이클 기관의 피스톤의 평균 속도는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요것도, 이건 대부분 맞았네요. 요거 계산 공식 되시죠? V는 60분의 2N L 또는 30분의 NL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면 60분의 2 곱하기 84 곱하기 3000rpm 요때 곱하기 1000분의 1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저희 요거 계산하는 거는 여기 84mm를 했는데 내가 찾아야 되는 거는 미터 단위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1000분의 1이 하나 더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은 8.4 미터 퍼 세크가 나옵니다. 답은 2번. 19번 디젤 엔진에서 연료 공급 펌프 중 플라이밍 펌프 기능으로 올바른 것은, 자, 여기서 디젤 엔진에서 플라이밍 펌프가 나오잖아요. 별 생각하지 말고요.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공기 빼기입니다. 공기 빼기를 하는 거고요. 플라이밍 펌프는 저희 퓨얼 탱크가 있으면은 가솔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모터를 통해서 공급을 해줍니다. 모터를 통해서 연료 라인으로 이렇게 쭉 공급을 해줘요. 근데 기계식 디젤 같은 경우는요, 전자식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데, 전자식은 지금 방금 그린 거랑 거의 비슷한데, 기계식입니다. 기계식. 근데 전자식도 마찬가지긴 해요. 기계식 같은 경우는, 처음에 모터를 사용하지 않고, 보통, 요, 엔진 쪽, 이거 그림을 참, 엔진 쪽에 있는 저압 펌프. 이때 디젤은요, 고압 펌프하고요, 저압 펌프하고 또 나눠집니다. 저압 펌프가요, 여기 밑에 있는 걸 이렇게 빨아 당겨 올립니다. 근데 요게 여기 거리가 짧은 게 아니라, 그죠? 여기 연료 탱크는 차량의 거의 뒤쪽에 있고요. 엔진은 앞쪽에 있어요. 그럼 거리가 멀죠? 그래서 엔진 크랭킹으로 얘를 당겨 올 수가 없습니다. 당겨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요 중간에 이제 필터를 하나 설치하는데, 이 필터 보통 위쪽에 있거나요, 아니면 다른 거 이제 좀 다르게 좀 장착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필터 위쪽 부분에 플라이밍 펌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이밍 펌프를 이 윗부분을 풀어가지고 살짝 이렇게 톡 튀어나오게 만든 다음에 얘를 상하로 이렇게 펌핑질 합니다. 그러면은 연료를 이렇게 빨아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빨아 당기는 거. 그래서 요건 이제 공기 빼기 할 때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 정지됐을 때 연료를 빨아 올릴 때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기관이 정지하게 있을 때 수동으로 연료를 공급하는 역할, 요거 빨아 올리는 거니까 공급하는 역할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20번 핫 와이어 공기량 계측 방식. 자, 이 공기량 계측 방식은요, 일단 직접 계측 방식이 있고요, 간접 계측 방식이 있습니다. 자, 직접 계측 방식에서는 이제 질량, 유량을 측정하는 방식이 있고요, 최적 유량을 측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 유량에서는 다시 핫 와이어 방식하고요. 핫 필름, 오타가 나네요. 핫 필름 방식으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최적 유량은 저희 베인 방식하고요. 칼만 와류 방식으로 다시 나눠주고요. 간접 방식은 보통 이제 맵 센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n맵에서 스피드 메타가 같이 들어가는 맵 센서나 n맵 센서가 들어간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와이어나 핫 필름 같은 경우는 저희 이런 통로가 있으면요, 통로에다가 열선을 이렇게 깔아 놓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흘러가면서 여기에 열이 빼앗기면은 엔진 ECU 쪽에서 더 큰 전류값을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는 공기를 직접적으로 질량으로 내가 측정을 한다 라는 거고요. 최적 유령의 베이는요, 들어가는 통로에 이런 베인 통로가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공기가 조금 들어가면 어때요? 이 베인 날개가 조금만 움직일 거고, 많이 들어가면 이게 더 많이 움직일 거고요. 이렇게 해서 베인 날개 형식으로 생긴 걸로 측정, 이게 움직인 양으로 들어가면 얼마만큼의 최적이 들어갔냐라는 겁니다. 칼만 와류 같은 경우는 초음파 센서를 갖다서요, 초음파 이렇게 쏩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여기에 와류 발생기에서 기둥을 하나 세워놔요. 그럼 공기가 흘러가면서 와류 발생기 만나면 여기 와류가 생깁니다. 이 와류가 얼마만큼 생겼느냐에 따라서 이제 초음파를 발신하면은 수신부에서 얼마나 어떻게 짧게 받느냐 뭐 길게 받느냐에 따라서 지금 공기량을 측정하는 거고요. 간접은요, 요것도 똑같이 흡기 통로이긴 하지만 들어가는 공기를 어떻게 측정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 압력 센서를 다는 겁니다. 압력 센서를 달아 놓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가솔린이다 라고 가정했을 적에 스로틀 밸브가 있으면은 스로틀 밸브가 닫혀 있고, 요 반대쪽 요 끝에 쪽에서는 지금 실린더가 있어서 이게 피스톤이 하강하고 있으면은 여기에는 최적이 점점 커지면서 공기를 빠르게 당기겠죠. 그럼 여기는 진공이 생기겠죠. 그래서 진공의 값을 찾는 거, 진공의 값을 이제 감지하는 거를 이제 보통은 간접 방식이라 간접 계측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말 안 해도 알죠? 이렇게는 외우셔야 됩니다. 직접과 간접이 있다. 직접에는 질량과 최적 유량이 있고, 질량에선 핫 와이어, 핫 필름, 최적 유량에서는 베인, 칼만 와류. 요거는 여러분들 2학기 때 수업 시간에 좀 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데, 그때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고요. 지금은 이렇게 틀만 외워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20번의 답은 공기를 질량으로 검출한다. 다음 21번, 기관 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됐을 때 분해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요거 이게 내가 여러분들 이게 엔진 분해 조립하죠. 분해 조립을 합니다. 그냥 엔진이 고장난 것 같아요 해서 분해 조립을 하면 안 돼요. 요거 분해 조립할 적에는 정확하게 압축 압력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분해할 거냐는 거야. 이게 요 압축 압력을 측정하는 이유는요, 여기에서 압축 압력계를 이렇게 집어넣고요. 요거를 피스톤을 상하 왕복을 몇 번 시켜요. 크랭킹을 조금 시킵니다. 그래서 요 압축 압력을 측정을 해요. 측정해서 압축 압력이 규정보다 낮으면은 어디선가 샌다라는 뜻이고요. 규정보다 높으면은 카본이 끼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규정보다 높으면은 뭐 클리너 제품 같은 걸 넣어서 바로 제거를 할 수도 있지만, 만약 규정이 낮아졌을 때 내가 어디서 세느냐, 즉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에서 세느냐, 또는 헤드 가스켓이나 아니면 밸브 쪽에서 세느냐, 요걸 좀 나누는 거죠. 압축 압력을 측정해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내가 실린더 헤드까지만 분해할 거냐, 아니면은 엔진 오버홀까지 갈 거냐, 요거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때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거는 압축 압력 시험으로 합니다. 다음 22번, 가솔린 엔진에서 점화 장치 점검 방법으로 틀린 것은, 이건 이게 별거 없죠. 그냥 흡기 온도 센서 출력 값으로 확인한다라는 겁니다. 점화 장치라고 하면은 저희 이렇게 불꽃이 빵 튀기는 걸 얘기해요. 불꽃이 튀기는 거 이외의 것만 찾으면 되죠. 그래서 답은 1번. 다음 23번. 전자제어 기관에서 적용된 산소 센서의 설치 위치로 올바른 것은, 당연히 산소 센서는 후처리 시스템이죠. 후처리 시스템이 어디에요? 배기 매니폴드나 배기관, 배기 다기관 이쪽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24번, 자동차 주행 중 차량 후미가 심하게 흔들리는 현상은 무엇인가요? 라고 합니다.
보통 자동차 후미가 흔들리는 거를 저희는 이제 PC 테일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거 좌우로 흔들린다고 했죠. 좌우로 흔들린다고 하는 거는 저희 이렇게 차를 어떻게 그러죠? 이렇게 그냥 대충 좀 이해를 좀 했어요. 이렇게 생긴 차가 있다. 몰라요. 픽업으로 그래요. 뒤에는 뭐 없고 뒤에 짐 싣는 픽업이 됩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후미가 좌우로 흔들린대요. 이렇게 좌측과 우측으로 흔들린대요. 좌측과 우측으로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 요 위치에서 보면은 이게 이렇게 X, Y, Z축을 좀 그릴 수 있습니다. X, Y, Z축을 저희는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때 저희 Z축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요. 얘를 저희는 요잉이라고 합니다. 요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Z축으로요. 상하로 움직일 수 있죠. 요거를 저희는 이제 바운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X축 기준으로 회전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요거는 롤링이 됩니다. 그 다음에 Y축 기준으로 해서 회전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피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거를 저희는 요잉이라고 하고요. 이게 차가 전체적으로 상하로 움직인다, 바운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차가 이렇게 좌우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움직인다. 이걸 롤링이 되는 거고요. 차가 이렇게 앞뒤가 이렇게 움직인다. 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왔다 갔다 한다. 그럼 이거는 이제 피칭이 되는 거죠. 후미가 좌우로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답은 요잉으로 가시면 될 겁니다. 다음 25번 자동 변속기 유압 시험 시 주의할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오일 온도가 규정 온도에 도달했을 때 실시한다. 2번 유압 시험은 냉간, 중간, 열간 등 온도 3단계로 나누어 실시. 3번 측정하는 항목에 따라서 유압이 클수록 유압계 선택에 주의. 4번 규정 오일을 사용하고 오일량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을 한다. 자, 일단 요런 거 나오면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 잘 모르잖아요. 요거는 문제 좀 어떻게 푸냐면은, 자, 일단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4번하고요. 3번은 올바른 말입니다. 그죠? 올바른 말이기 때문에 일단 3번하고 4번은 배제시켜요. 그 다음에 1번하고 2번을 읽다 보면은 얘는 규정 온도에 도달했을 때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때요? 냉간, 중간, 열간 때 모두 설치한대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라도 찍어야 된다라고 하면요. 25% 확률보다요 50% 확률이 훨씬 높죠.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는 저희 바로 전주에도 그 수업 시간에 잠깐 좀 언급됐을 텐데 요거는 정상 작동 온도라는 게 무조건 있습니다. 정상 작동 온도. 그렇기 때문에 규정 온도에 도달했을 때를 무조건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가시면 돼요. 다음 26번. 다음 중 수동 변속기 기어 이중결함 방지. 요거는 그냥 이중결함 방지라고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인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어 빠짐으로 나온다 라고 하면요. 요거는 로킹 볼이 됩니다. 이중결합 방지, 인터로, 기어 빠짐 방지, 로킹 볼. 이렇게 무조건 외우시면 돼요. 27번 유압식 브레이크의 원리로 올바른 것은, 이건 별거 없죠? 파스칼의 원리입니다. 28번 전자제어 현가장치 입력 신호가 아닌 것은 1번 휠 스피드 센서, 2번 차고 센서, 3번 조향 휠 각도 센서, 4번 차속 센서. 자, 여기서 ECS에서요 입력 신호가요 휠 스피드 센서, 요거 좀 많이 헷갈려 하세요. 요 휠 스피드 센서는요 기본적으로 차가 있으면은 바퀴가 있으면은 여기에 휠 스피드 센서가 들어갑니다. 그럼 요 휠 스피드 센서는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ABS 유닛으로만 신호가 들어가요. 요 ABS 유닛에 들어가서 뭘 하느냐, 차속으로 바꿉니다. 즉 계산을 해요. 얘네가 몇 회전이 했으니 지금 차량이 차량 속도가 얼마큼 될 거야 라는 거를 저희는 캔 신호를 뿌려줍니다. 요때 ECS 유니트가 요 캔 신호 내에 차속 신호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1번 휠 스피드 센서로 가셔야 되는 거죠. 요거 아마
다들 좀 많이 고민들 해요. 차속 센서하고 휠 스피드 센서 똑같은 거냐라고 하지 않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그 센서라는 단어 썼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보겠지만, 조금 좀 멀리서 좀 약간 좀 유하게 해석을 하자면은, 휠 스피드 센서는 ABS로 들어가는 거고요. 차속 센서는요, 휠 스피드 센서에 의해서 가공된 애들이 넘어가는 데이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29번. 제동장치에서 디스크 브레이크 형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거는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플로팅 캘리퍼형이고요. 앵커핀 1링 유닛 서버는요, 디스크가 아니라 드럼 브레이크 쪽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30번. 자동차 앞바퀴에서 토 조정은 무엇이라 하는가요? 라고 했습니다. 토는 그죠? 타이로드 엔드의 길이로 합니다. 요거 자꾸 묻지 마세요. 그래서 길이를 늘려야 되느냐? 이거 또 며칠 전에도 어떤 학생도 와도 물어봤는데, 늘려야 토인이 됩니까? 아니면 줄여야 토인이 됩니까? 라고 하는데, 타이로드가요, 여기 진행 방향이 뒤쪽에 있으면요, 늘리면은 토인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줄이면은, 앞쪽에 있으면은 줄이면은 토인이 되는 거죠. 요게 장착 위치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이게 조인다 늘린다로 꼭 하지 마시고요. 그 토 조정, 토 인이나 토 아웃 조정은요, 타이로드의 길이로 한다라고 보시는 거죠. 다음 31번. 레이디얼 타이어 호칭이 17570R14에서 70이 의미하는 거는, 이거 70이 의미하는 거는 저희 평평비라고 했었죠. 그래서 175는 타이어의 폭입니다. 평평비는 타이어 폭분의 요 높이, 요거 평평비는 타이어 그 폭분의 타이어의 높이를 이렇게 수치화 시킨 거고, 레이디얼이고 타이어 내경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 평평비가 됩니다. 32번. 자동차의 무게중심 위치와 조향 특성 관계에서 조향각에 의해서 선의 반지름보다 실제 주행하는 선의 반지름이 작아지는 현상은, 요거는 보통 이제 뉴트럴 스티어링이라고 하면요, 내가 어떤 차를 스티어링 차가 있으면은, 여기서 차가 있으면은 내가 스티어링 휠을요, 한쪽으로 최대한 돌렸어요. 그 다음에 얘를 운행을 합니다. 그럼 어때요?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갑니다.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똑같은 원을 그리면서 가요. 요 원을 그리면서 가면은 요거는 뉴트럴 스티어링 휠이라고 합니다. 뉴트럴 스티어링 휠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뭔가 의해서 차가 밀려 바깥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 요거를 언더 스티어링 휠이라고 합니다. 내가 갔는데 너무 뒷바퀴가 감겨가지고 안쪽으로 훅 들어가 버렸어. 그러면은 요거는 오버 스티어링 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선의 반지름이 작아지는 것. 자, 여기서 선의 반지름, 뉴트럴에서 선의 반지름이 작아지는 건 요 안쪽 1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버 스티어링 휠이 됩니다. 자, 33번. 클러치 마찰면에 작용하는 압력이 300N이고요. 그 다음에 클러치의 지름이 80cm, 마찰 개수가 0.3일 때 기관의 전달 회전력은 얼마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 문제가 좀 쉽게 나온 게, 클러치 판의 지름이 이렇게 80cm래요. 지름이 80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80cm짜리래요. 근데 이거 원래 클러치 쪽에서 나올 땐요, 작은 쪽 지름과 큰 쪽 지름을 줍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 거를 빼서 평균 여기 면적을 우린 구해야 되는데, 요거는 그게 필요 없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거는 뉴턴 미터예요. 요건 참고로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혹시라도 시험 문제가 이런 게 나왔다 포기하지 말고요. 이거 많이 이거 거의 다 틀렸습니다. 거의 다 틀렸는데, 포기하지 말고, 한 절반 정도는 틀렸네요. 포기는 하지 말고 뭘 좀 하면 되냐면,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뉴턴 미터예요. 근데 주어진 거는 뉴턴이에요. 그 다음에 미터는 하지만 센티미터 길이를 주어졌습니다. 그럼 별거 없죠. 뉴턴에다가 센티미터를 곱해 주시면 돼요. 근데 한 가지, 마찰 개수가 0.3이래요. 다시 말하면은 마찰 개수, 지금 미끄러지는 개수가 0.3이래요. 곱하기 마찰 개수까지 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80cm 곱하기 300N 곱하기 0.3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때 300cm니까, 죄송해요. 300cm가 아니라 80cm니까 요거를 미터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나누기 100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오면은 답은 36이 됩니다.
다음 34번 유압식 동력 조향 장치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요거 리타더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요거 이제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를 얘기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제 3의 브레이크라고들 많이 합니다. 리타더 같은 경우는. 그래서 유압식 요거는 이게 잘못된 거고요. 리타더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그냥 여러분들 저희 기능사 자격증에서 이 리타더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곳은요. 여기 제 3의 브레이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35번 진공식 브레이크 배력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거 쉽다라고 생각했던 문제인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많이 틀려가지고 요 진공식 배력 장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일단 브레이크는요, 우리 브레이크 페달만 밟아가지고 유압을 만들어서 압력을 만들어서 각 바퀴로 보낸다. 요거는 안 됩니다. 왜냐? 내가 담력이 딸려요. 그러니까 즉 내 페달을 아무리 세게 밟아도 브레이크를 잘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배력 장치라는 걸 집어넣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페달과 마스터 실린더 사이에 이렇게 배력 장치를 하나 집어넣습니다. 이때 배력 장치가 진공식이라고 하면요, 대기압과 진공에 대한 차이입니다. 대기압과 진공에 의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페달이 있으면은 브레이크 페달의 푸시로드가 배력 장치와 연결됩니다. 이 배력 장치 뒤에는 저희 마스터 실린더가 연결되어 있죠. 마스터 실린더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때 브레이크를 내가 밟지 않으면요, 그 A와 B 구간이라고 할까요? A와 B 구간은요 진공 상태가 됩니다. 자, 내가 여기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요. 밟으면은 압력은 대기압과 진공 중에서 대기압이 월등히 높겠죠. 이때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요, A는 진공 상태지만 B는 대기압 상태로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즉 여기 A와 B 공간을 이동할 수 있는 그 통로가 있으면 얘를 막아버리고요, B를 대기압과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압력 차이가 발생해서 이렇게 담력을 나에게 좀 더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압축 공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압축 공기를 사용하는 건요, 그 진공식 브레이크가 아니라 그냥 에어 브레이크, 공기 브레이크에서가 이제 압축 공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5분의 답은 1번. 36번, 이건 저번에 했었던 겁니다. 똑같이 했었던 건데 여러분들이 계산 공식을 까먹은 것 같아서 최소 회전 반경은 사인 알파 분의 L, 요거는 축겁니다. 더하기 스크러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사인 30분의 1.2 더하기 R값 하게 되면은 8.4인가요? 하게 되면은 2.4 정도 나오나요? 2.4 정도인가? 그렇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다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요거 또 처음에 좀 힘드시면은 여러분들 이거 사인 알파 구하는 걸 너무 힘들어 하시면은 일단 그려요. 그림 그리면 좀 더 편합니다. 자, 우리 차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축거가 1.2m래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왼쪽으로 완전히 꺾었대요. 왼쪽으로 꺾었다 그러면은 타이어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완전히 꺾었대요. 그래서 오른쪽 조향 바퀴, 즉 오른쪽 조향 바퀴가 여기가 30도래요. 그리고 왼쪽 조향 바퀴가 40도래요. 그럼 우리는 좀 생각할 적에 최소 회전 반경이면 안쪽 바퀴가 아니라 바깥쪽 바퀴를 이렇게 도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사인 30도로 놔두시면 됩니다. 사인 40으로 놔두시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37번 십자형 자재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십자축과 이거 틀린 거니까요. 그냥 답은 4번입니다. 십자형 자재이음에는요, 요거 슬립이음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슬립이음 할 수가 없고요. 요 슬립이음을 할 수 있는 거는요, 보통 이제, 저희 그 등속 조인트, 그 CV 조인트 그쪽에 관련된 것 중에서요, 볼앤 트러니언이라고 하는 것들, 즉, 각도 변화와 길이 변화를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답은 4번. 그다음에 참고 십자형은요, 요크가 이렇게 디귿자 모형 형수에서 여기에 십자축이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각도 변화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38번 수동 변속기의 필요성으로 틀린 것은
1번 회전 방향을 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2번 무브화 상태로 공전 운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3번 발진 시 각부의 응력 및 응력의 완화와 마멸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3번이죠. 최대화가 아니라 최소화가 됩니다. 차량 발진 시 중량에 의한 관성으로 인한 큰 구동력을 얻기 위해서라고. 요런 거 문제는요, 솔직히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맞으라고 주는 문제인데, 요거 실수하는 거예요. 요거 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들이 잘 안 읽어요. 잘 안 읽고 그냥 대충 읽고 아예 맞을 거야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서 막 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런 건 좀 꼼꼼히 읽으시면 좋습니다. 39번 자동 변속기에서 변속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정보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차량 속도, 2번 변속기 오일량, 3번 변속 레버 위치, 4번 변속 부하, 스로틀 궤도량이라고 했죠. 이게 자동 변속기래요. 내가 여기서 D 드라이브 놔두고 하면은, D 드라이브라고 해서 그냥 D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들어가서 보면요, D 드라이브 나면요 1단, 2단, 3단, 4단, 5단 쭉 갑니다. 단수가. 요 단수를 결정하는데 속하지 않는 정보값입니다.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변속기 오일량이 일단 되는 거고요. 차량 속도와, 일단 여기 부하입니다. 차량 속도와 부하를 같이 좀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속 페달을 내가 깊게 밟았습니다. 근데 차량 속도가 안 나요. 이때는 부하가 높아야 한다는, 부하가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단수를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난 스로틀 밸브를 얼마 밟지 않았어. 근데 차량 속도가 많이 높게 나오고 있어. 그러면 뭐예요? 부하가 지금 거의 없다. 요거는 탄력 주행을 해도 충분하다라고 하면은 단수를 쭉 높여주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다음 40번. 전자제어 제동장치 ABS의 적용 목적이 아닌 것은. 그죠? 휠 잠김 유지. 그러니까 휠 잠김을 하지 않기 위한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전자제어 제동장치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제동 거리가 짧아집니다. 이거 여러분들 짧아짐이라고 했을 적에, ABS는 왜 들어갑니까 하면요, 제동거리를 짧게 하기 위해서요 라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거 제동거리를 짧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ABS는 아닙니다. ABS의 주 목적은요, 제동 시 조정력 상실 조정력 상실 방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주행을 하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꽉 밟았어요. 브레이크를 꽉 밟았습니다. 그러면 네 바퀴 하다 락이 돼 버리면은, 내가 스티어링을 어느 방향으로 틀어도 얘는 그냥 미끄러져요. 하지만 락이 안 걸린다, 즉 얘가 계속 조금씩 툭툭툭툭 끊어지면서 이렇게 돈다라고 하면요, 내 방향을 바꾸면 여기 내가 조향한 방향으로 차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정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ABS를 설치했는데, 운이 좋게 제동거리까지 짧아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3번. 41번 전자제어 가솔린 엔진에서 점화시기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이건 그냥 노킹 센서죠. 노킹 센서에서 노킹 신호가 엔진 ECU로 들어가게 되면은, 점화를 지각시킨다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2번. 다음 42번 백워닝 시스템의 기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리고 백워닝은요, 저희 보통 PAS라고 하죠. 파킹 어시스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건 차 뒤에 있으면은 뒤에서 초음파 센서가 이렇게 근거리로만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대상 물체와의 거리를 판단해서 소음으로 해서 운전자한테 이제 청각적인 또는 계기판에서 시각적인 경고를 계속해서 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일단 3번이고요. 차량 후방의 장애물 감지 시 브레이크가 작동하여 차속을 감속시킨다 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보통 백워닝 후방 경고 PAS에서 진행하지 않고요. 보통 이제 BSD라고 하는 시스템, 요런 쪽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최신 기술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자율주행 단계로 넘어오면서 이제 개발되는 품목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보면은 뭐 특별히 어려운 거는 없는 것 같네요. 어, 4번 같은 경우는 장애물 형상에 따라서 이렇게 요런 봉 또는 너무 낮은 높이에 있는 방지턱, 이런 것들은 감지가 안 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43번
두 개 이상의 배터리를 연결하는 방식에 따라 용량과 전압 관계 설명으로 맞는 것은 당연히 2번이죠. 병렬 연결 시 용량은 배터리 수만큼 증가하지만 전압은 한 개 배터리와 같다. 그래서 병렬로 이렇게 연결합니다. 병렬로 연결하면은 이게 12V, 12V면은 어때요? 여기 전압값을 찍으면 12V입니다. 하지만 용량은 2배로 늘어나는 거죠. 직렬은 12V, 12V를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여기 두 개 찍으면 24V. 용량은 그대로가 되는 거죠. 답은 2번. 44번. 저항이 4옴인 전구를 12V 축전지에 의해서 점등했을 때 접속이 올바른 상태에서 전류는 얼마인가요? V는 I, R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것은 I는 R분의 V입니다. 그래서 4분의 12는 3A. 그래서 44번은 네, 한 분이 틀리셨네요. 요거는 아마 찍은 것 같은데 이런 건 맞아야 돼요. 이거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몇 번씩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꼭 틀리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반에서는 안 했는 것 같긴 한데 2학년 수업에서 했나요? 어쨌든 요거 VNIR 요거는 중고등학교 때 수없이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틀리지 마세요. 45번 기동전동기의 작동 원리는 무엇인가요? 요거는 그냥 왼손 법칙입니다. 왼손 법칙이고요.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가 됩니다. 요거 어떻게 외우는지 알았죠? 오른팔입니다. 오른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오른손의 법칙은 발전기다. 그러면 당연히 왼손의 법칙은 기동전동기다. 46번 발전기의 삼상 교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단 발전기에서 삼상 교류라고 하잖아요. 삼상 교류는요. 전기 쪽에서 보면은 보통 이제 RST상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얘기하는데 삼상이라고 하면은 Y결선 형식으로 하면요. 이런 식으로 세 가닥으로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델타 결선 같은 경우는 삼각결선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개 조이 코일에 생기는 교류 파형이다. 즉 한 개 파형마다 이런 파형들이 나옵니다. 여기도 이런 파형들이 나오고요. 여기도 이렇게 파형, 교류 파형.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류 파형이 나옵니다. Y 결선과 델타 결선, 그 Y 결선을 스타 결선이라고 하고요. 삼각 결선을 저희는 이제 델타 결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각 코일에 발생하는 전압은 성간 전압이라고 하며 스테이터 발생 전류는 직류 전기가 방다. 직류가 아니라 저희는 교류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델타 결선 또는 삼각 결선은 코일의 각급, 그죠? 삼각 결선은 코일의 각 끝부분이 시작점과 끝점이 묶여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Y 결선은요, 한 점에 세 개가 다 모여 있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는 답 3번. 요거는 여러분들 조금만 보통 제가 봤을 때 이걸 요것도 많이 틀렸는데 요거 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일단 삼상 교류 발전기라고 하면요, 머릿속에 잘 안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읽으면서 찍는데 너무 기니까 읽다 말아서 그냥 대충 찍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틀리는데, 보면 이제 저희 자동차에 들어가는 발전기는요, 대부분 다 교류 발전기입니다. 여기도 있네요. 또 교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직류가 아니라 교류가 발생되겠죠. 요거는 조금만 꼼꼼히 읽으면은 다 맞을 만한 문제들입니다. 47번 자동차용 납산 축전지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요거 일단 전액은 황산 비율이 증가하면 비중이 높아진다. 그쵸? 비중이라는 건 뭐예요? 물과 황산이라는 걸 섞어요. 근데 물은 비중이 1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 뭐 1.0보다는 좀 높은 비중을 갖고 있어요. 왜? 황산이 무겁기 때문에. 그럼 여기 황산을 더 많이 부어. 그럼 당연히 비중은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좀 틀린 걸 보면요. 일반적으로 축전지는 음극단자는 양극단자보다 작다입니다. 그 다음에 정전류 충전이란 일정한 충전 전압, 일정한 충전 전류입니다. 충전 전류로 가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충전시 때 플러스 단자는 수소, 마이너스는 산소가 된다. 요거 두 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요거를 왜 많이 틀렸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아마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답은 4번. 48번 다음 그림의 기호는 어떤 부품을 나타내는가? 그래서 요거
대부분 이렇게 실리콘 다이오드를 좀 적으시는데, 실리콘 다이오드는요, 이게 일자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1번이 실리콘 다이오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발광 다이오드는요, 다이오드 똑같은데 전류가 흐르면은 빛이 나갑니다 라는 신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트랜지스터는 베이스, 이미터, 컬렉터라는 이런 기호가 들어가는 거고요. 제너 다이오드가 일반 실리콘 다이오드에서 이렇게 선을 꺾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제너 다이오드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49번 계기판에 엔진 회전계가 작동하지 않는다. 결함의 원인으로 해당되는 것은 엔진의 회전계, 즉 RPM이죠. RPM이 작동 안 하는데요. RPM은 저희 크랭크축이 있으면은 크랭크축 이렇게 그 끝부분에 보면요. 이렇게 센서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요게 크랭크 포지션 센서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CPS가 되는 거죠. 다음 50번. 다음 중 가속도 센서가 사용되는 전자제어 장치는 무엇인가요? 그래서 보통 이게 저희는 이제 가속도라고 하면은요. 여기서 보면은 내가 잘 몰라도, 자, 배기 장치에는 가속도 따위는 필요 없겠죠. 요거는, 여기는 이제 후처리 시스템과 관련되기 때문에 얘는 아마 아닐 거고요. 정속 주행 장치는 이제 보통 크루즈 컨트롤이고 분사 장치도 아니죠. 그래서 가속도라고 하면요. 일단 에어백 장치고요. 에어백 장치에서 이 가속도 센서를 쓰는 건요. 저희가 차량을 주행하다가 어딘가에 박았습니다. 충돌을 했어요. 그러면은 충돌 감지 센서들도 있어요. 충돌 감지 센서들도 있지만 차량 가운데 ACU라고 하는 에어백 컨트롤 유닛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요 안에 저희는 이제 G 센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요 G 센서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뭔가 이게 차량이 충돌이 발생했다. 그러면 G 센서에서 이거는 이 정도의 압력 변화면은 충돌을 한 거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에어백을 터트리거나 아니면은 운전석 도어, 모든 도어를 언락을 시키거나, 아니면 요즘엔 최근에 이제 전자제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이콜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이제 콜센터에 연결하거나 이런 신호들로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에어백 장치가 되는 거죠. 다음 51번. 선반 작업 시 안전 수칙으로 틀린 것은, 자, 날 끝의 칩 제거는 손으로 하면 손 빕니다. 요거는 이게 브러쉬 같은 걸로, 전용 브러쉬로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52번. 수공구 사용 방법 중 잘못된 것은, 여러분들 이게 수공구 할 적에 여러분들 보통 실습할 때 제가 뭐래요? 오일 같은 거 묻으면은 닦아놓으라고 하죠. 이겁니다. 오일 같은 거 발라두는 거 아닙니다. 공구에는 오일 같은 거 발라두면은, 오일 발라두면요, 다음 사용자가 쓰거나 다음에 내가 쓸 적에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위험해요. 오일은 발라두는 게 아니다. 다음 53번. 단조 작업의 일반적인 안전사항으로 틀린 것은, 그죠? 해머 작업할 때 주의사항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내가 해머 작업할 때는요, 내가 때려야 되는 부분을 봐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보다가 엄한 데 치면은 망가지기 때문에. 다음 1번. 55번 55번. 죄송해요. 54번. 버튼 시동 시스템에서 단품 교환 후 키 등록이 필요 없는 것은 1번 스마트키 이모빌라이저, 3번 실내 안테나, 4번 스마트키 모듈. 버튼 시동 시스템입니다. 이걸 보통 SSP라고 하고요. 요거는 그냥 스마트키 시스템이에요. 스마트키 시스템이고요. 자, 스마트키 시스템은요, 일단 차량에서 이렇게 차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 밖에 스마트 키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요, 내가 이게 스마트 키가 있으면은 여기에서 스마트 키에서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문 열어주세요 라고 해서 신호를 보내줍니다. 요때 여기 실내 안테나, 이게 좀 글씨가 좀 실내 안테나 3번이네요. 실내 안테나가 이게 차의 곳곳에 실내 안테나 숨어 있습니다. 그럼 실내 안테나는 요 신호를 받아들여요. 이 신호를 받아들여 가지고 얘는 어디로 가느냐, SKM이라고 하는 스마트키 모듈이라는 요 녀석한테 갑니다. 이 녀석한테서 지금 이게 인증된 키인지 아닌지를 보고 이렇게 신호를 갔다가 와서 다시 또 인증을 하고 이제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모빌라이저 같은 경우는 내가 시동을 겁니다. 스타트를 하기 위해서 시동을 걸어요. 그러면은 이게 인증 키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이모빌라이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모빌라이저 또는 또 스마트키 안에 들어가 있는 또 스마트키 이모빌라이저 SKN 같은 경우는 인증을 하는 녀석입니다. 거기에 반해 실내 안테나는
인증이 아니라 신호를 받아서 신호를 다시 보내주는 역할밖에 안 해요. 그래서 실내 안테나 같은 경우는 교환하고 나서 키 등록 따위가 필요 없습니다. 요거 말고도 뭐 엔진 이슈도 마찬가지로 교환했을 적에 이런 키 등록도 해줘야 된다. 이런 거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답은 3번. 55번. 소화 작업의 기본 요소가 아닌 것은 이거 앞만 봐도 그죠? 연료를 기화시키다. 연료 기화시키면 안 되죠. 그죠? 기화되는 거를 차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화 작업이라고 하면요, 이제 냉각 소화가 있고 제거 소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질시 소화가 있습니다. 냉각은 알죠? 열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거 소화는요, 연료나 가연 물질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질식 소화는요, 좀 단어가 좀 무섭긴 하죠. 요거는 산소를 차단하는 역할, 차단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56번. 차량 밑에서 정비할 경우 안전 조치사항으로 틀린 것은, 요거 어차피 차량 밑에서 작업할 적에 앞치마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앞치마는 크게 상관없고요. 보호 안경하고 이게 차가 굴러다니지 않게 받침목, 그다음에 차량을 항상 들어 올릴 수 있는 안전한 잭, 요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다음 57번. 엔진 작업에서 실린더 헤드 볼트를 올바르게 풀어내는 방법은, 그죠? 푸는 겁니다. 푸는 거는 밖에서 안으로 가면 되는 거고요. 조이는 거는, 푸는 거는 밖에서 이렇게 안으로, 왜 그래?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풀면 되는 거고요. 조이는 건요, 안에서 바깥으로 가면서 조이면 됩니다. 요거 잘하면은 요번 종합평가 때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다음 58번. IMS의 제어 요소가 아닌 것은, 요거 제어 요소에서요, 요거 전조등의 각도입니다. 여러분들 전조등 각도가, 요거는 이제 그 스티어링 앵글 센서 같은 경우, 스티어링 앵글 센서나 아니면은 그 전조등 높이 조절하는 것도 있습니다. 높이 조절하는 건데, 스티어링 앵글 센서는 내가 스티어링 휠을 돌림에 따라서 내 주행 방향의 빛을 살짝씩 바꿔주는 것, 좌측이나 우측으로 바꿔주는 그 광축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높이 조절 같은 경우는 뒤에 짐을 실었을 적에 차 앞쪽이 이렇게 들리게, 뒤에 짐을 실으면 차 앞쪽이 이렇게 들리죠. 그러면 그 광축이 좀 들리면서 가면은 전방에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기 때문에 이걸 낮춰주는 거. 이때는 이제 전조등의 각도를 바꾸긴 하는데, IMS라고 하면요, 저희가 차 문을 열고 타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시트 포지션을 맞춥니다. 자, 시트 포지션을 맞출 적에 이게 좀 단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요. 단계마다 다른데 이제 아주 고가 차량으로 딱 가게 되면요, 내 시트 포지션에 맞춰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메모리이기 때문에 시트 포지션을 메모리 시켰다 그러면 메모리를 누르게 되면요, 운전석 그 시트 포지션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요거에 맞춰서 아웃사이드 미러 각도도 바뀝니다. 그 다음에 조향 휠의 틸트 뿐만 아니라요, 조향 휠 틸트도 마찬가지고, 아웃사이드 미러도 마찬가지고, 인사이드 미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운전자 그 저장되어 있는 그 포지션에 맞춰서 다 바뀌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전조등 각도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바뀌진 않는다. 답은 4번. 다음 59번. 정비 공장에서 엔진을 이동시키는 방법 가운데 가장 적합한 것은 여기 정비 공장입니다. 이때는 체인블록이나 호이스트예요. 지렛대로 이용하면요, 이거 굴러갑니다. 로프로 자꾸 옮기는 거는 이건 노상 정비나 할 때나 그런 거고요. 사람이 들고 이동한다, 이건 이제 군대에서나 할 법한 일밖에 없습니다. 답은 1번. 60번. 전기장치의 배선 연결부 점검 방법으로 적합한 것은, 모두 고르시오 나왔네요. 요거 모두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부식 점검, 풀림이나 부식 점검 해야 되고요. 절연 상태나 균열 상태 점검해야 되는 거고, 고열 부위로 지나가는 거, 다시 보면 녹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냐 없냐라는 거, 그 다음에 배선이 날카로운 부분하고 접촉돼 있어서 말 그대로 절연이 깨지거나 절연이 파괴되거나 아니면 이제 단선될 수 있는 게 있느냐, 이런 걸 본다라고 보는 거죠. 네, 오늘도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요. 요번에는 여러분들 되게 공통적으로 틀리는 문제만 좀 많이들 틀렸고요. 점수대는 좋은 친구는 매우 좋고요. 안 좋은 친구는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냥 대충대충 해서 합격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카톡을 계속 물어보세요. 카톡으로 물어보는 건 뭐라 안 할 거니까. 근데 이제 똑같은 문제 틀리게 되면 이제 수업 시간에 뭐라 하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좀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주시면 되고요. 질문은 언제든지 하셔도 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